제2장 구경거리 라는 글입니다. 올드베일리라고 나오는데, 올드베일리는 18세기 뉴게이트 감옥 옆에 자리했던 법원으로 현재의 런던 중앙형사법원이라고 합니다. 구경거리. 올드베일리를 잘 알겠지 필시? 널뛰 늙은 직원 한 명이 심부름꾼 제리에게 말했다. 아, 예. 제리가 어딘가 완강한 태도로 대꾸했다. 베일리 알죠? 그렇군. 로리 씨도 알 테고. 베일리보다야 로리 씨를 훨씬 더 잘 압니다. 훨씬 더요. 제리가 말했다. 그는 언급된 기관에 마지못해 서 있는 정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였다. 정직한 장사꾼으로서 베일리를 알고 싶은 것보다는 더요. 알겠네. 정인이 드나드는 문을 찾아서 로리 씨에게 보내는 이 쪽지를 문지기에게 보여주게. 그러면 자네를 들여보내줄 걸세. 법정 안으로요? 법정 안으로. 크런치씨의 두 눈이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서로 상의하는 듯 조금 더 가까이 붙었다. 그럼 제가 법정 안에서 기다리는 겁니까? 그가 이런 협의 끝에 물었다. 지금 말해줌세. 문지기가 로리 씨에게 쪽지를 전하면 자네는 어떤 식으로든 로리 씨의 시선을 끌어서 자네가 어디 서 있는지 알려드리게. 그런 뒤에 자네가 할 일은 그분이 자네를 필요로 할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는 거야. 그게 답니까? 그게 다일세. 로리 씨가 심부름꾼을 가까이 두기를 원하셨네. 이걸 보면 자네가 거기 있다는 걸 아실 거야. 늙은 직원이 쪽지를 찬찬히 접어서 겉면에 이름을 쓰는 동안 크런치 씨는 말없이 그를 살펴보다가 앞지를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러 이렇게 말했다. 오늘 오전에는 위조범들을 재판하는 거죠? 반역죄일세. 그럼 사지를 찢는 거지 않습니까? 제리가 말했다. 야만적이에요. 그게 법일세. 늙은 서기가 안경 넘은 놀란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게 법이야. 제 생각엔 사람을 난도질하는 건 법이 잔인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도 잔인한데 거기에다 난도질까지 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늙은 직원이 대꾸했다. 법에 대해 좋게 말하게 자네 가슴이랑 목소리나 잘 챙기고 법은 법이 알아서 챙기게 놔두게. 친구, 내가 자네한테는 좋은 일세. 습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슴과 목에 차서 그래요. 제리가 말했다. 제가 얼마나 눅눅하게 밥벌이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런 늙은 직원이 말했다. 다들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네. 눅눅한 일자리를 가진 이도 있고 마른 일자리를 가진 이도 있는 거지. 편지 여기 있네. 그만 가보게. 제리는 편지를 받아들였다. 겉으로는 공손하게 허리 숙여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말라빠진 늙은이라고 혼잣말을 한 뒤 아들 곁을 지나면서 행선지를 이루고 길을 나섰다. 당시에는 타임원에서 교수형을 집행했기 때문에 뉴게이트 감옥 밖의 거리는 훗날 따라다니게 될 악명 높은 평판을 아직 얻기 전이었다. 하지만 감옥 자체는 극도로 평판을 얻기 전이었다. 여기에 설명이 있네요. 타이번은 1196년부터 1783년까지 올해 약 600년이네요. 런던의 공개 처형장이 있던 곳으로 사형수들은 뉴게이트 감옥에서 2~3마일 떨어진 타이번까지 마차로 호송되었다. 이후 1783년부터는 뉴게이트 감옥 밖의 길거리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옥 자체는 극도로 역겨운 곳으로 온갖 방탕하고 악랄한 행위가 자행되었으며 그곳에서 생겨난 끔찍한 질병들이 죄수와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와 때로는 피고석에서 존엄하신 재판장을 향해 곧장 돌진하여 그를 판사석에서 끌어내리기도 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검은 모자를 쓴 판사, 검은 모자를 쓴 판사라고 하는 것은 영국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릴 때 판사가 검은 모자를 쓰는 것이 전통이었답니다. 검은 모자를 쓴 판사가 죄수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틀림없이 닥칠 운명을 선고한 뒤 심지어 죄수보다 먼저 죽는 일도 있었다. 그 외에도 올드 베일리는 일종의 죽음의 여인숙 마당으로 유명했다. 창백한 여행자들이 끊임없이 마차와 수레에 실려 그곳을 출발하여 죽음의 여정 뒤에 주차장으로 건너가는 곳이었으니까. 그들이 2마일 반 남짓한 한 길을 지나갈 때 이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선량한 시민은 서로 있다 해도 더 물었다.
관습이란 너무나 강력하여 처음부터 좋은 관습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법이다. 그곳은 칼을 씌우는 형별로도 유명했는데 이 사려 깊은 옛 제도는 아무도 가늠하지 못할 정도의 처벌을 가하곤 했다. 더불어 정겨운 옛 제도이자 지켜보고 있노라면 인간미와 애틋함이 샘솟는 퇴영기둥도 유명했고 옛 지혜의 또 다른 단편이자 돈을 목적으로 하늘 아래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범죄 행위를 조직적으로 양산하는 청부살인 살해금이 광범위하게 거래되는 곳으로도 유명했다. 총체적으로 당시의 올드 베일리는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옳다는 격언의 탁월한 신뢰였으니 존재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틀리지 않았다는 성가신 결론만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나태한 것만큼이나 결정적인 격언이었다. 이 흉측한 현장에 사방으로 흩어진 부패한 군중 사이로 심부름꾼은 가만가만 움직이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요령 있게 길을 나아가고 원하듯 문을 찾아서 문구멍으로 쪽지를 건넸다. 당시에는 올드 베일리의 공연을 보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었는데 이는 베들렘의 공연을 보려면 돈을 지불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거는 18세기 부유층의 오락거리 중 하나는 런던 베들렘 정신병원의 환자들을 구경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이야기합니다. 베들렘의 공연을 보려면 돈을 지불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였다. 전자의 오락이 훨씬 더 비싸다는 차이만 있을 뿐 그런 이유로 올드 베일리의 모든 문은 경비가 삼엄했다. 단지 죄인들이 들어가는 침묵의 문은 예외였으니 그런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다. 잠시 시간을 끌며 항해하자 문이 마지못해 아주 조금 삐걱 열렸고 제리 크런처 씨는 비좁은 틈으로 법정에 들었었다. 무슨 차례입니까? 그가 옆에서 남자에게 귓속말로 물었다. 아직 시작 안 했어. 다음엔 뭔데요? 반역죄랍디다. 사지 찢는 죄 그거요? 아, 남자가 흡족하게 말했다. 나무틀에 실어 형장으로 끌고 가서 반쯤 목매달고 그 다음엔 끌어내려서 눈앞에서 살점을 베어내고 그 다음에 창자를 꺼내 불태우고 그 다음에 목을 치고 사지를 찢는 거죠. 그게 벌입니다. 만일 유죄라면 그렇단 말이죠. 제리가 조건부로 덧붙였다. 오, 당연히 유죄겠죠. 상대가 말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대목에서 크런처 씨는 문지기에게로 관심이 쏠렸다. 문지기가 손에 쪽지를 들고 로리 씨에게 다가가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로리 씨는 가발을 쓴 신사들과 함께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죄수의 변호인인 가발 쓴 신사가 있었고 그 앞에는 엄청난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는 또 다른 가발 쓴 신사가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앉아 있었는데 크런처 씨가 그때나 이후에 보기에 그 신사는 오로지 법정 천장에만 관심이 있는 듯 했다. 얼마간 글글하게 기침을 하고 턱을 문지르고 손짓을 한 다음에야 제리는 로리 씨의 눈에 띌 수 있었고 그를 찾기 위해 일어서 있던 로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저분은 이 사건이랑 무슨 관계랍니까? 앞서 이야기를 나눴던 남자가 물었다. 난들 무슨 수로 알겠어? 제리가 말했다.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댁은 이 사건이랑 무슨 관계요? 그건들 무슨 수로 알겠어? 제리가 말했다. 판사가 들어오자 법정이 한바탕 어수선해졌다가 다시 가라앉았고 대화는 중단되었다. 이인의 피고석은 모든 관심의 중심점이 되었다. 그곳에 서있던 간수 둘이 밖으로 나갔고 이어 죄수가 불려들어와 법정에 섰다. 천장을 바라보고 가발 쓴 신사만 빼고 그곳의 모든 사람이 피고를 응시했다. 그곳에 자리한 모든 인간의 숨결이 파도처럼 또는 바람처럼 또는 불처럼 그를 향해 밀려들었다. 열중한 얼굴들이 어떻게든 그를 버리고 기둥과 구석에서 목을 내밀었다. 뒷줄 방청객은 그의 머리카락 한 올도 놓치지 않고 아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맨 아래쪽 방청객들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는 보겠다고 앞사람 어깨를 짚었다. 그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놓칠세라 사람들은 발끝으로 서고 선반에 올라서고 그의 후공을 디디고 섰다. 이 후자의 무리 중에 특히 눈에 띄는 이가 있었으니 마치 살아 움직이는 유게이트의 대못 박힌 담벼락처럼 제리가 서 있었다. 그는 오는 길에 한 장 걸친 맥주 잎내를 죄수를 향해 내뿜었고 이 냄새는 다른 맥주와 진과 차와 커피와 기타 등등의 물결과 뒤섞여 흘러가
이미 피고의 뒤쪽에 자리한 커다란 창문에 불순한 안개와 비가 되어 맺혀 있었다. 이 모든 시선과 고함의 대상은 건장한 체격의 잘생긴 얼굴, 햇볕에 그을린 뺨과 짙은 눈을 가진 25살 정도의 청년이었다. 모습으로 보건대 젊은 신사계층이었다. 금정색 혹은 진회색의 수수한 옷차림에 길고 짙은 머리카락은 목덜미에서 끈으로 묶여 있었는데 장식이라기보다는 그저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마음의 감정이 육신의 막을 통해 어떻게든 드러나듯 그의 처지에서 비롯된 창백함이 갈색으로 그을린 뺨에 드러나면서 영혼이 햇빛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 외에 그는 침착한 모습으로 판사에게 허리를 숙인 뒤 조용히 서 있었다. 이 남자를 향하는 강렬한 시선과 숨길에 담긴 흥미는 인간성을 고양시키는 그런 종류는 아니었다. 만약 그가 이것보다 덜 끔찍한 선고를 받게 될 위험에 처했더라면, 야만적인 세부 형벌 중 일부라도 면할 가능성이 있었더라면 그를 향한 흥미는 그것만큼 줄어들었을 터였다. 그토록 치욕스럽게 난도질 당할 운명의 그 모습은 구경거리였다. 그토록 잔인하게 도살되어 갈갈이 찢길 불우의 존재는 흥분거리였다. 다양한 구경꾼들이 자기 기만의 능력과 수완으로 자신의 흥미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더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살인 괴물의 흥미였다. 다들 정숙하시오. 찰스 디네이는 어제 관로에 끝없이 여차저차 저차저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찰스 디네이는 어제 그를 고발한 기소 내용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그의 죄목은 우리의 온화하고 빛나고 훌륭하고 기타 등등의 군주이신 국왕 폐하에 대한 반역으로 프랑스 루이스 국왕, 이분은 당시 프랑스 국왕은 루이 16세였으나 제리는 루이스라고 잘못 알아듣고 있다. 루이 16세입니다. 프랑스 루이스 국왕이 전술한 우리의 온화하고 빛나고 훌륭하고 기타 등등이신 국왕 폐하에 맞서 벌이는 전쟁에서 피고가 다양한 경우에 걸쳐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그를 도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피고는 전술한 우리의 온화하고 빛나고 훌륭하고 기타 등등이신 국왕 폐하의 영토와 전술한 프랑스 루이스의 영토 사이를 오가면서 전술한 우리의 온화하고 빛나고 훌륭하고 기타 등등이신 국왕 폐하께서 캐나다와 북아메리카에 파견 준비 중인 군력에 대한 정보를, 여기 설명은 미국 독립혁명을 말한답니다. 북아메리카에 파견 준비 중인 군력에 대한 정보를 전술한 프랑스의 루이스에게 악덕하고 부정하고 반역적이고 그 외에도 사악하기 그지없게 발설하였다. 법률 용어들 때문에 머리카락이 점점 더 삐쭉삐쭉 곤두선 가운데 제리는 이 정도의 내용을 알아들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흡족했고, 몇 번이고 전술한 찰스 다네이가 그의 눈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배심원단이 선서 중이라는 것, 그리고 법무장관, 여기는 18세기 주요 반역죄 재판에서는 법무장관이 국가를 대신하여 직접 재판에 참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법무장관이 발언 준비 중이라는 것 등을 헤매다 어렵사리 파악했다. 본인도 알다시피 그곳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교수형과 참수형과 능지처참형을 당하는 정인 피고는 이런 상황 때문에 움츠러들지도 그렇다고 과장된 태도를 취하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히 주의를 기울였고 심각한 관심 속에서 모든 절차를 지켜보았으며 앞에 놓인 판자 위에 양손을 얹고 서 있는데 태도가 얼마나 침착했던지 판자에 흩뿌려진 약초나 잎사귀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였다. 감옥의 열병에 대비하여 법정에는 온통 약초와 식초가 뿌려져 있었다. 제수의 머리 위에는 거울이 있어 위에서 그에게로 빛을 비추었다. 지금껏 수많은 사악하고 비참한 인간들이 그 속에 거울 표면과 함께 이 지구 표면에서 사라져간 터였다. 언젠가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듯 만약 그 거울이 지금껏 거울에 비치었던 자들을 다시 내어놓는다면 이 추악한 장소는 더없이 썸뜩한 방식으로 유령에 시달리게 될 것이었다. 그곳에 담겼던 오명과 치욕에 대한 생각이 죄수의 마음을 스쳤는지도 모르겠다. 어찌되었건 죄수는 자세를 바꾸다가 얼굴에 비치는 빛 조각을 의식하며 고개를 들었고 거울을 본 순간 얼굴을 붉히면서 오른손으로 약초를 밀쳐버렸다.
그렇게 하던 중 우연찮게 죄수의 얼굴이 법정에서 그의 왼쪽을 향하게 되었다. 그의 눈높이쯤 판사석에 있는 방향에 어떤 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을 보자마자 그의 시선이 순식간에 고정되었다. 워낙 순간적이었고 그의 모습이 워낙 확연히 변했기 때문에 그를 향했던 모든 시선이 그 두 사람을 향하게 되었다. 방청객이 발견한 두 사람은 20살 갓넘긴 젊은 숙녀와 그녀의 아버지로 보이는 신사였다. 신사는 몹시 두드러지는 외모로 머리가 완전히 백발인데다 얼굴에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강렬함, 활기 넘치는 강렬함이 아니라 사색하고 성찰하는 강렬함이 깃들어 있었다. 얼굴에 이런 표정이 드러날 때면 그는 마치 노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런 표정이 흩어져 그치고 나면 지금 잠시 딸과 이야기를 나눌 때처럼 그는 한창 때를 넘기지 않은 잘생긴 남성으로 변했다. 딸은 아버지 곁에 앉아 한 손으로 그의 팔에 끼고 다른 손으로는 그를 꽉 붙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재수를 향한 동정심 속에 그녀는 아버지 곁에 바짝 붙어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마음을 온통 사로잡은 공포와 오로지 피고가 처한 위험만을 생각하는 연민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다. 이것이 워낙 눈에 띈 데다 워낙 강렬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났던지라 지금껏 죄수에게 아무런 동정심도 못 느꼈던 구경꾼들은 그녀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 이어 속삭임이 번져갔다. 저들이 누구지? 심부름꾼 제리는 자기 나름대로 유심히 지켜보면서 사건에 열중한 가운데 손가락의 쇳녹을 입으로 빨고 있다가 그들이 누구인지 들으려고 목을 길게 뺐다. 그의 주변에서 군중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전달하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안내원에게 보냈고 그에게서 좀 더 느리게 답변이 전달되어 돌아와 이었고 제리의 귀에까지 닿았다. 정인이래요. 어느 쪽? 반대쪽이요. 누구의 반대쪽? 피고 반대쪽이요. 판사가 법정을 두루 둘러보다가 시선을 거두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자기 손에 생명이 달린 남자를 찬찬히 뜯어보는 동안 법무장관이 밧줄을 돌리고 도끼를 갈고 교수대의 못을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3장 실망. 법무장관이 배심원단에게 고하길 그들 앞의 피고는 나이는 젊을지 모르나 반역 행위는 오래되었으며 따라서 사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가 공공의적과 내통한 것은 오늘의 일도 어제의 일도 심지어 작년의 일도 재작년의 일도 아니다. 피고는 그것보다 오랜 기간 프랑스와 영국 사이를 거듭 오간 것이 확실하며 자신의 비밀스러운 용무에 대해 정직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만약 성공이 반역의 편에 섰다면 갈로 속에 다행스럽게도 결코 그렇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만약 성공이 반역의 편에 섰다면 그의 악하고 죄 많은 용모의 실상은 그대로 묻혀버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의 섭리는 두려울 것 없고 나무랄 데 없는 어떤 이에게 피고의 계략을 간파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리셨으며 그는 경악감 속에 피고의 계략을 국무장관과 추미론에 밝혔다. 이 애국자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자 한다. 그의 신분과 태도는 전반적으로 탁월하다. 그는 원래 피고의 친구였으나 그의 악행을 간파한 상스럽고도 불온한 순간 더 이상 자신의 가슴에 품을 수 없는 반역자를 조국의 신선한 재단에 바치기로 즉각 결심했다. 만약 고대 그리스나 로마처럼 영국에서도 공공의 은인을 조각상으로 기르고자 법력으로 정한다면 이 빛나는 시민은 틀림없이 조각상으로 세워질 것이다. 하지만 그런 법령이 없으니 아마도 그의 조각상은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무릇 덕성은 예로부터 시인들이 수많은 구절에서 노래하듯 관로가 되어 있네요. 그는 해당 구절을 배심원단이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줄줄 외울 거라 했고 그러자 배심원단의 표정에는 그런 구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죄의식이 드러났다. 어떤 면에서는 전념성이 있으며 애국심 즉 조국을 향한 사랑이라 알려진 빛나는 덕성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 정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아무리 소소한 일일지라도 영광이다. 고귀한 본보기로 불릴 만한 이 완전무결한 검찰적 정인은 피고의 하인과 대화를 나누어 주인의 책상 서랍과 주머니를 뒤져 그의 서류를 은밀히 입수하고자 하는 거룩한 결심을 하인의 마음속에 심어주었다. 그는, 이 법무장관입니다. 그는, 법무장관은 이 가상한 하인에게 향할 얼마간의 비난을 들을 각오가 되어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는 이 하인을 거의 이 법무장관의 형제 자매보다 더 좋아하며 법무장관의 부모보다 더 존경한다. 배심원들도 그렇게 하길 자신에게 권한다. 이 두 정인과 더불어 그들이 발견하여 이제 제출할 서류로 보건대 피고는 바다와 육지 모두에서 국왕폐하의 병력 그 배치와 준비 현황에 관한 목록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보를 상습적으로 적국에 넘겨준 것이 확실하다. 이 목록이 피고의 필체임을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결과는 변함없다. 오히려 이것은 검찰 측에 유리한 요소로 피고가 용의주도하게 미리 대비했다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증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영국 군대와 미국인들 사이에 벌어진 첫 교전 날짜에서 몇 주 전으로 이미 그때부터 피고가 이 간악한 임무를 수행 중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까닭의 배심원단은 그가 잘 알고 있듯 충성스러운 배심원답게 그들이 잘 알고 있듯 책임감 있는 배심원답게 좋든 싫든 간에 피고가 확실히 유죄임을 밝히고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할 것이다. 피고의 머리를 치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베개의 머리를 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아내들이 베개의 머리를 띈다는 생각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자식들이 베개의 머리를 띈다는 생각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짧게 말해 그들이건 식구건 간에 더 이상 베개의 머리를 누일 일은 없을 것이다. 법무장관은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온갖 빈틈없는 논거를 바탕으로 또한 자신은 이미 피고를 죽은 몸으로 간주한다는 엄숙한 단언을 근거로 그의 머리를 배심원단에 요구함으로써 결론을 맺었다. 법무장관이 말을 끝내자 법정 안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일었다. 마치 피고가 조만간 어떤 꼴이 될지 예상하고 거대한 파리떼가 구름처럼 그의 주변에 모여드는 것 같았다. 소음이 다시 가라앉았을 때 나무랄 데 없다는 그 애국자가 정인석에 나타났다. 이어 법무차관이 상관의 본을 따라 애국자를 신문했다. 이름은 존 바사드, 신사신분. 그의 순수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법무장관이 묘사한 것과 그대로 일치했다. 굳이 단점을 들자면 다소 너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랄까? 그는 고귀한 마음을 짓누르는 짐을 털어낸 뒤 겸손하게 물러나려 하였으나 로리시로부터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서류를 잔뜩 쌓아두고 앉아있던 가발선 신사가 정인에게 질문 몇 가지만 하자고 청했다. 맞은편에 앉은 가발선 신사는 여전히 법정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었다. 정인 본인은 첩자로 활동한 적이 있는지 아니 그런 저속한 암시조차 불쾌하다.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는지 자산이 있다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자신의 성격은 남이 상관할 바 아니다. 상속받은 건가? 그렇다 상속받았다. 누구한테서? 먼 친척한테서. 아주 먼 친척인가? 그런 편이다. 감옥에 간 적이 있나? 당연히 없다. 채무자 감옥에도 간 적이 없나? 그게 일과 무슨 상관인가? 채무자 감옥에도 간 적이 없다. 채무자 감옥에도 간 적이 없나? 자 다시 묻겠다. 정말 없나? 있다. 몇 번이나? 두세 번, 대여섯 번이 아니고? 아마도. 직업은? 신사다. 그도 차인 적이 있나? 그럴지도. 자주? 아니다. 아래층으로 그도 차인 적은? 단연코 없다. 계단 꼭대기에서 그도 차이긴 했지만 아래층에는 자발적으로 떨어진 거다. 그때 그도 차인 이유가 노름에서 속임수를 썼기 때문인가? 폭력을 행사한 술 취한 거짓말쟁이가 그런 식으로 말하긴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맹세하나? 당연하다. 카드 놀이에서 속임수를 써서 먹고 산 적은? 절대 없다. 카드 놀이로 먹고 산 적은? 다른 신사들보다 더하지는 않았다. 피고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나? 있다. 갚은 적은? 없다. 마차나 여관이나 우편선에서 굳이 피고에게 아는 척 했을 뿐 사실 피고와는 별 친분도 없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피고가 이 목록을 가지고 있는 걸 보았다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피고가 이 목록을 가지고 있는 걸 보았다고 확신하나? 틀림없다. 목록에 대해 더 아는 바는 있나? 없다. 예컨대 정인 본인이 이걸 입수한 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이 증언으로 무언가 얻게 되길 기대하나? 아니다. 정부에서 꼬박꼬박 돈을 받으면서 일하지 않나? 덫을 놓는다든가.
여기에는 설명이 있네요. 당시 영국 정부는 잠재적 반역자나 외국 첩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덫을 놓는 일을 했답니다. 맙소사 아니다. 아니면 다른 일을 한다든가. 맙소사 아니다. 맹세하나? 몇 번이고 맹세한다. 순수한 애국심 외에 다른 동기는 없다고? 절대 없다. 강직한 하이 로즈 클라이는 빠른 속도로 증언을 해나갔다. 그는 4년 전에 단순한 신의에서 피고를 모시게 되었다. 칼레로 향하는 우편선에서 피고에게 혹시 자백부가 필요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피고가 그를 고용했다. 그는 피고에게 자선 행위로 자백부 자리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그로부터 얼마 뒤 피고에게 의심을 품게 됐고 그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여행 중에 피고의 옷을 챙기다가 이것과 비슷한 목록을 주머니에서 여러 번 발견했다. 그는 이 목록들을 피고의 책상 서랍에서 가져왔다. 본인이 거기에다 심어둔 게 아니다. 그는 피고가 칼레에서 이것과 똑같은 목록을 프랑스 신사들에게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칼레와 볼로뉴에서 이것과 비슷한 목록을 프랑스 신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조국을 사랑하기에 참을 수 없어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언제 차 주전자를 훔쳤다니 그런 의심은 받은 적이 없다. 겨자 그릇과 관련해서 모함을 당한 적은 있지만 알고 보니 고작 은도금한 물건이었다. 조금 전에 증인과 알고 지낸 지는 7, 8년 되었다. 그건 순전히 우연의 일치다. 그걸 특별히 신기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우연의 일치는 신기한 법이니까. 그의 경우에도 진정한 애국심 외에 다른 동기는 없지만 이건 역시 신기한 우연의 일치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는 진정한 영국인이고 자기와 같은 이가 많기를 바랄 뿐이다. 파리떼가 다시 윙윙거렸고 법무장관이 자비스 로리를 불렀다. 자비스 로리 씨, 정의는 텔슨은행 직원이죠? 그렇습니다. 1775년 11월의 어느 금요일 밤에 정의는 업무 때문에 런던과 도버 사이를 역마차로 여행했죠? 그렇습니다. 역마차에 다른 승객이 있었습니까? 2명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들이 도중에 내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리 씨, 피고를 보십시오. 피고가 두 승객 중 한 명이었습니까? 그렇다고 장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피고가 두 승객 중 어느 한 명과 닮았습니까? 워낙 둘 다 단단히 싸매고 있었고 컴컴한 밤이었던 데다 다들 말을 아꼈기 때문에 그것도 장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로리 씨, 피고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약 피고가 두 승객처럼 싸매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체격이나 키로 봤을 때 그중 한 명일 가능성이 없다고 볼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로리 씨, 피고가 그중 한 명이 아니라고 맹세하지는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피고가 그중 한 명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다만 제가 기억하기에 그들은 둘 다 저처럼 노상 강도 때문에 급에 질린 눈치였는데 피고에게는 급장이 같은 기색이 없습니다. 소심함을 가장한 경우를 보신 적이 없습니까, 로리 씨? 물론 있습니다. 로리 씨, 다시 한번 피고를 보십시오. 정인의 기억에 따르면 피고를 이전에 보신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언제죠? 그로부터 며칠 뒤에 프랑스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칼레에서 피고가 제가 탄 우편선에 올랐고 저와 함께 백길을 여행했습니다. 몇 시에 피고가 배에 탔습니까? 자정이 조금 지나서였습니다. 한밤중이란 말이군요. 그 수상한 시간에 배에 오른 승객은 피고가 유일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인은 혼자 여행 중이었습니까? 아니면 동행이 있었습니까? 동행이 둘 있었습니다. 신사 한 명과 숙녀 한 명. 그들도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와 있군요. 정인은 피고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날씨가 사나웠고 백길이 길고 험해서 저는 그쪽 해안을 떠나 이쪽 해안에 닿을 때까지 내내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네트 양. 앞서 모든 시선이 향했고 다시 한번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젊은 숙녀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도 함께 일어나 딸이 계속 자신의 팔을 잡도록 했다. 마네트 양, 피고를 보십시오. 그토록 큰 연민, 그토록 진심 어린 젊음과 아름다움을 마주하는 것이 피고로서는 모든 군정을 마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다. 이를테면 그녀와 따로 떨어져서 자신의 무덤 가장자리에 서 있는 셈이라 빤히 지켜보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도 그 순간만은 그에게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오기를 주지 못했다. 그의 황급한 오른손은 눈앞에 놓인 약초를 구획하여 상상의 정원에서 화단을 만들었고
혈색이 심장으로 모두 빠져나간 파리한 입술은 호흡을 가다듬고 진정하려는 노력 탓에 파르르 떨렸다. 거대한 파리떼가 다시금 시끄럽게 윙윙거렸다. 마네트 양, 피고를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어디서요? 방금 전에 언급된 우편선 위에서 같은 경우에 보았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된 젊은 숙녀가 정인입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제가 맞습니다. 그녀의 연민 어린 애절한 음색이 매섭게 쏘아붙이는 판사의 썩 아름답지 않는 가락과 뒤섞였다. 묻는 질문에만 답하고 다른 언급은 삼가시오. 마네트 양, 영국 해협을 건너던 그 뱃길에서 피고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예. 말해보세요. 깊은 정적 속에 그녀가 가냘프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 신사분이 배에 올랐을 때 피고를 말하는 겁니까? 판사가 이 말을 찌푸리며 물었다. 예, 판사님. 그럼 피고라고 지칭하시오. 피고가 배에 올랐을 때 그는 저희 아버지께서 그녀가 곁에 서 있는 아버지를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몹시 피로하고 병약한 상태라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쇠약하여 상쾌한 공기가 없는 실내로 모시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객실 계단과 가까운 갑판에 잠자리를 마련하여 아버지 곁에 앉아 간호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는 다른 승객은 없고 저희 넷뿐이었습니다. 피고는 몹시 친절하게도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비바람으로부터 더 잘 지킬 수 있는지 조언을 해도 되겠냐며 제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제가 했던 방식보다 더 낫게요. 저는 항구를 벗어나면 바람이 어떻게 불지 이해하지 못했기에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감이 없었습니다. 피고가 저 대신 그렇게 해주었어요. 피고는 저희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더 없는 자상함과 친절을 보여주었는데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이야기에 끼어들겠습니다. 피고는 혼자 배에 탔나요? 아니에요. 몇 명이 같이 있었죠? 프랑스 신사 2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협의를 하던가요? 프랑스 신사들이 보트로 갈아타야 했던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서류가 오가던가요? 어떤 목록과 비슷한? 서류가 오가긴 했지만 어떤 서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양이나 크기가 이것과 비슷하던가요? 아마도요. 그들이 저랑 매우 가까운 곳에 서서 속삭이긴 했지만 정말로 저는 모릅니다. 그들은 객실 계단 꼭대기에 서 있었거든요. 거기 내에 걸린 램프의 불빛이 필요해서요. 램프가 침침했고 그들이 너무 나직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들리지 않았고 그저 그들이 서류를 보고 있다는 것만 보였습니다. 이제 피고와의 대화에 대해 말해볼까요? 마네트 양. 피고는 저희 아버지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도움을 준 것처럼 공경에 빠진 제게도 아무 숨김없이 솔직했습니다. 부디. 그녀가 왈칵 눈물을 쏟았다. 오늘 제가 그 보답으로 저분께 해를 끼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파리떼의 윙윙거림. 마네트 양, 정언하는 것은 정인의 의무입니다. 반드시 정언해야 하며 정언하지 않고 빠져나갈 길은 없습니다. 정인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정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곳에 자리한 사람들 중 그런 사람은 피고가 유일할 겁니다. 부디 계속하시죠. 피고는 다른 일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미묘하고 까다로운 용무 때문에 여행 중이라 했고 그래서 가명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용무 때문에 며칠 전에 프랑스에 다녀왔고 앞으로도 간간히 프랑스와 영국 사이를 오가야 할 것 같다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던가요? 마네트 양,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피고는 어떻게 해서 그런 다툼이 발생했는지 설명하면서 피고의 판단으로는 영국 측이 부당하고 어리석게 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담조로 어쩌면 조지 워싱턴이 조지 3세만큼 역사에서 위대한 명성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할 때 피고에게는 어떤 악의도 없었어요. 피고는 웃으면서 말했고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우스갯소리였습니다. 흥미진진한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려있는 주연 배우의 얼굴에 무엇이든 강렬한 표정이 떠오르면 광중은 자기도 모르게 그 표정을 따라하는 법이다. 정언을 할 때 그녀의 이마에는 고통스러운 근심과 간절함이 묻어났고 판사가 기록을 위해 잠시 멈춰설 때 피고 측과 원고 측 변호인의 얼굴에는 그 영향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법정 안의 구경꾼들도 온 사방에서 같은 표정이었다. 그곳에 있던 대다수의 이마가 정인을 비추는 거울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그때 판사가 기록에서 고개를 들고 조지 워싱턴에 대해 관한 터무니없는 사론에 눈을 부릅떴다. 이 대목에서 법무장관이 판사에게 뜻을 전하길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형식상 숙녀의 아버지인 마네트 박사를 부를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박사가 호명되었다. 마네트 박사, 피고를 보십시오. 전에 그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 피고가 제 런던 자택에 들렀을 때 보았습니다. 3년쯤 아니면 3년 반쯤 전입니다. 피고가 우편선에 같이 탔던 승객인지 확인해 준다거나 피고가 따님과 나눈 대화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둘 다 못합니다. 둘 다 불가능한데 뭔가 각별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정인의 조국에서 아무 재판도 없이 심지어 고발 절차도 없이 오랫동안 감금되는 불행을 겪은 것이 그 이유입니까? 마네트 박사? 그가 모든 이의 가슴에 파고드는 어조로 대답했다. 오랫동안 감금되었죠. 문제가 된 당시에 정인은 막 풀려난 참이었죠? 그렇다고들 하더군요.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혀 구두를 만들던 그 언젠가의 시점부터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제 딸과 함께 런던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달은 시점에 이르기까지 제 마음은 백지 상태였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제 정신을 되돌려 주셨을 때 딸은 이미 제게 익숙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조차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으니까요. 법무장관이 자리에 앉았고 아버지와 딸도 함께 자리에 앉았다. 이어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면 과제는 피고가 5년 전 11월의 그 금요일 밤에 알려지지 않은 동료 모반자와 함께 도보행 역마차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눈속임으로 마차에서 내렸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고 다시 10여 마일을 거슬러 올라가 군 주둔지와 해군 공창에서 정보를 입수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한 증인이 불려나와 피고가 해당 시간에 군 주둔지와 해군 공창에 있는 마을의 어떤 호텔 카페에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피고 측 변호인이 이 증인을 반대 신문했지만 단지 그가 그때를 빼곤 달리 피고를 본 적이 없다는 정도만 알아냈을 뿐 별 소득이 없던 차에 지금껏 내내 법정 천정만 쳐다보고 있던 가발선 신사가 종이 쪽지에 단어 두 개를 끄적이더니 종이를 꾸깃꾸깃 뭉쳐선 변호인에게 툭 던졌다. 변호인은 잠시 멈췄을 때 종이를 쪽지를 펼쳐보더니 피고를 매우 주의 깊고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그게 피고가 틀림없다고 거듭 확신합니까? 정인은 틀림없다고 했다. 피고와 매우 닮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정인이 말하길 아무리 닮아도 자기가 착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저 신사분, 저기 앉은 제 박식한 동료, 이 박식한 동료는 영국 법정에서 변호사들끼리 서로를 부를 때 쓰는 경칭이랍니다. 제 박식한 동료를 자세히 보십시오. 변호인이 종이 뭉치를 던졌던 신사를 가리켰다. 그런 뒤에 피고를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매우 닮지 않았습니까? 그의 박식한 동료 외모가 방탕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무심하고 너저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사람을 이렇듯 비교해서 보니 정인뿐 아니라 그곳에 자리한 모든 이들이 놀랄 만큼 그들은 외모가 흡사했다. 부디 제 박식한 동료에게 가발을 벗으라고 명해달라는 청을 받고 판사가 그다지 너그럽지 않게 응하자 둘의 흡사함은 더더욱 두드러졌다. 판사가 스트라이버 씨, 피고의 변호인입니다. 스트라이버 씨에게 질문하길 다음에는 카튼 씨, 박식한 동료의 이름입니다. 카튼 씨를 반역죄로 재판할 작정이냐고 했다. 이에 스트라이브 씨가 판사에게 대답하길 아니라고. 하지만 증인에게 요청하는데 한 번 일어난 일이 두 번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있는지 그의 성급함을 드러내는 이런 신뢰를 더 일찍 보았더라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겠는지 이제 신뢰를 보았으나 아까처럼 확신하는지 등등을 말해달라고 했다. 그 결과 증인은 오지 그릇처럼 박살나고 재판에서 맡은 그의 역할도 쓸모없는 잡동사니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이때쯤 되자 크런치 씨는 증인을 따라가면서 손가락의 쇳녹으로 상당히 배를 채운 터였다. 이제 그는 스트라이브 씨가 피고 변론을 마치 잘 짜인 옷 한 벌처럼 배심원단에게 꼭 맞게 맞추는 과정을 경청해야 했다. 그에 따르면
애국자 바사들은 고용된 첩자이자 반역자이고 생명을 사고 파는 파렴치한 악덕 상인이며 지상에서 이렇게 비열한 악당은 가정스러운 유다 이후에 처음이라고 확실히 생김새까지 유다를 닮았다고 했다. 강직한 하인 클라이는 그의 친구이자 동업자로 딱 그에 걸맞은 위인이라 했다. 위조와 위정을 일삼는 이들은 빈틈없는 시선으로 피고를 희생자로 찍었는데 이는 피고가 프랑스 태생이다 보니 가족 일 때문에 영국 해협을 여러 차례 건너야 했기 때문이라고. 가족 일이 무엇이었는지는 그에게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을 배려하여 설사 그의 목숨이 달려 있다 해도 밝힐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 젊은 숙녀에게 비틀어 짜내어 억지로 끼워 맞춘 정은만 해도 그녀가 그 정은을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는 다들 목격한 바이며 같은 공간에 놓이게 된 젊은 신사와 젊은 숙녀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순수한 친절과 예의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지 조지 워싱턴에 대한 언급이 걸리긴 했지만 워낙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라 터무니없는 우스갯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다. 저급하기 그지없는 국민적 반감과 공포를 이용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이 시도가 무산되면 정부로서는 약점이 될 것이고 그래서 법무장관이 이를 최대한 이용했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증거가 되는 것이라곤 이 사건들을 너무나 자주 훼손시키고 이 나라의 국사범 재판을 가득 채운 비열하고 파렴치한 위정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판사가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듯 근엄한 얼굴로 끼어들면서 그런 식의 암시를 판사석에 앉아 가만히 듣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했다. 이어 스트라이브 씨가 몇 안 되는 증인들을 불렀고 그 다음에 크런처 씨는 스트라이브 씨가 배심원단에게 맞춰 만든 옷을 법무장관이 홀라당 뒤집는 과정을 경청해야 했다. 그는 바사드와 클라이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100배는 더 훌륭하다고, 반면 피고는 100배는 더 악질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판사님께서 친히 등장하여 한 번은 옷을 이렇게 뒤집고 한 번은 저렇게 뒤집었는데 그럼에도 전반적으로는 단호하게 이것을 피고에게 입힐 수위로 재단했다. 이 영국 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 측이 각각 변론을 마치면 판사가 배심원단을 위해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와 피고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한 쟁점들을 요약해 준다고 하네요. 피고에게 입힐 수위로 재단했다. 그리고 이제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리기 위해 모였고 거대한 파리떼가 다시 들끓었다. 같은 시는 그렇게 오랫동안 법정 천장만 올려다보며 이렇게 시끌벅적한 와중에도 자리나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그의 박식한 동료인 스트라이브 씨가 엄청난 서류를 눈앞에 쌓아둔 채 근처에 앉은 이들과 소곤대면서 이따금 초조하게 배심원단을 헐깃거리는 동안에도 모든 방청객들이 사실상 자리를 이동하여 새로이 무리를 짓는 동안에도 심지어 판사조차 자리에 일어나 연단 위를 너리더리 오가는 통에 관중의 마음속에 그가 열병에 걸린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는 동안에도 이 남자 한 명만은 찢긴 붓복을 반쯤 걸치고 지지부분한 가발은 앞서 벗었다가 머리에 대충 얹은 그대로 놔두고 양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고 두 눈은 종일 그랬던 것처럼 천장을 향한 채 몸을 뒤로 젖히고 앉아있었다. 무언가 유난히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그는 품위 없게 보였을 뿐 아니라 피고와 영락없이 흡사해 보였던 모습도 급격히 사라진 탓에 갈로 속에 그들이 함께 비교될 때 그가 순간적으로 진지하여 더더욱 흡사해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급격하게 사라진 탓에 구경꾼들 다수는 이제 그를 지켜보면서 왜 둘이 닮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했다. 크런처 씨도 이런 의견을 옆 사람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저치는 법률 일을 하나도 못 맡을 거라는데 금전 반품 걸죠. 그런 일을 맡을 사람처럼은 안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이 카튼 씨는 겉보기와는 달리 상황을 속속들이 눈여겨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마네트 양의 머리가 아버지의 가슴께로 떨어졌을 때 그것을 처음으로 보고 큰 소리로 알린 사람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관리님, 저기 숙녀분 좀 보세요. 신사분을 도와서 그녀를 밖으로 옮겨요. 기절하려는 게 안 보입니까? 그녀가 옮겨질 때 많은 이들이 그녀를 가엽게 여기고 그녀의 아버지를 동정했다. 감금되었던 나날을 되새기는 것이 그에게는 분명 크나큰 고통이었을 터이다.
그는 질문을 받을 때 강한 심적 동요를 보였고 그를 노인처럼 보이게 했던 심사숙고하는 표정이 마치 짙은 구름처럼 그때 이후로 내내 그에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가 밖으로 나가자 어느덧 자리에 돌아와 잠시 멈추었던 배심원단이 배심원장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그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퇴정하기를 청했다. 판사는 갈로 속에 아마도 조지 워싱턴이 마음속에 남아서인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판사는 그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에 얼마간 놀라움을 표했지만 그들에게 보호 감시하에 퇴정하라고 명한 뒤 본인도 퇴정했다. 재판이 온종일 지속된 탓에 법정에는 이제 등불이 밝혀져 있었다. 배심원단이 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거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구경꾼들은 요기를 하기 위해 흩어졌고 피고도 피고석 뒤쪽으로 물러나 자리에 앉았다. 로리 씨는 젊은 숙녀와 아버지가 밖으로 나갈 때 함께 나갔다가 다시 나타나 제리를 손짓해 불렀다. 대중의 관심이 느슨해진 덕분에 그는 손쉽게 로리 씨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제리, 무엇든 요기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게. 하지만 근처에 있어야 하네. 배심원단이 돌아왔을 때 꼭 알 수 있어야 해. 그들보다 잠시도 뒤처지면 안 되네. 편결이 나면 자네가 곧장 은행에 전달해 줬으면 하니까. 자네는 내가 아는 심부름꾼 중 가장 빠른 사람이니 나보다 훨씬 빨리 템플바에 도착할 거야. 여기에도 설명이 있네요. 남자 하인이나 직원은 주인 또는 상관과 대화할 때 알아들었다는 정중한 표시로 손가락 마디를 이마에 갖다 댔다. 이것은 윗사람에게 인사할 때 모자에 살짝 손을 대었던 관습에서 유래했다. 제리에겐 손가락 마디를 갖다 댈 이마가 적당히 있었고 그는 이야기와 일실링을 잘 받았던 표시로 이마를 툭 쳤다. 그때 카튼 씨가 다가와 로리 씨의 팔을 건드렸다. 숙녀분은 좀 어떻습니까? 몹시 괴로워하지만 아버지가 위로하고 있어요. 그래도 법정 밖으로 나가서 좀 괜찮아진 모양이요. 피고에게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생님처럼 점잖은 은행신사께서 공공연히 피고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게 없으니까요. 로리 씨는 실제로 이런 문제를 마음속으로 따졌던 걸 의식한 듯 얼굴을 붉혔고 카튼 씨는 법정과 방청석 사이의 난간 밖으로 나갔다. 법정 밖으로 나가는 길도 그 방향이라 제리는 눈과 귀와 뾰족뾰족한 머리털까지 온통 집중한 채 그를 따라갔다. 다네이 씨, 피고가 즉각 앞으로 다가왔다. 정인에 대한 소식을 당연히 듣고 싶어 하실 테지요? 마네트 양 말입니다. 별 탈 없을 거랍니다. 아까 같은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답니다. 저 때문에 그리 되어 마음이 괴롭습니다. 대신 그렇게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도요. 예, 그러죠. 부탁하신다면 전해드리죠. 카튼 씨의 태도는 무례해 보일 정도로 무심했다. 이 카튼 씨가 아까 제 박식관 동료라고 불렸던 법정에 나와 있던 동료 변호사죠. 카튼 씨의 태도는 무례해 보일 정도로 무심했다. 그는 피고에게서 반쯤 몸을 돌린 채 발꿈치를 난간에 느긋하게 기대고 서 있었다.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결과를 카튼이 여전히 몸의 절반만 그를 향한 채 말했다. 어떻게 예상합니까? 다네이 씨. 최악이겠죠. 그렇게 예상하는 게 가장 현명하죠. 그럴 확률이 높고요. 그래도 배심원단이 퇴장한 건 다네이 씨한테 유리할 것 같군요. 법정에서 나가는 길목에서 어슬렁대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기에 제리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나섰다. 남은 두 사람은 외모는 너무나 닮았지만 태도는 너무 딴판인 그들은 서로 나란히 선 채 머리 위의 거울 속에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양고기 파이와 맥주로 시간을 때우긴 했지만 도덕과 불안당이 버글거리는 아래층 통로에서는 1시간 반이 너릿너릿 지도하게 흘렀다. 목소리 탁한 심부름꾼은 그렇게 요기를 한 다음 등받이 없는 긴 의자에 불편하게 앉아 꾸벅꾸벅 잠이 들었는데 그때 요란한 소음을 동반한 사람들의 거센 물살이 법정으로 난 계단을 오르면서 그를 함께 싣고 갔다. 제리. 그가 도착했을 때 로리 씨는 이미 문간에서 그를 부르고 있었다. 여기입니다, 나리. 다시 돌아가는 게 전쟁이네. 여기 있습니다, 나리. 로리 씨가 인판 사이로 종이를 건넸다. 서두르게 잘 받았나? 예, 나리. 종이에 서둘러 쓴 단어는 이것이었다. 무죄. 만약 되살아나다라는 전가를 다시 보내셨다면
제리가 돌아서면서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을 텐데. 그는 올드 베일리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진 다른 말은커녕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었다. 군중이 맹렬하게 쏟아져 나와 거의 넘어질 지경이었으니까. 마치 실망한 파리떼가 또 다른 썩은 고기를 찾아 흩어지는 것처럼 요란하게 윙윙대는 소리가 거리를 휩쓸었다.